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혼 후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집을 구하는 일부터 우리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답니다. 집을 구할 돈을 시댁에 모두 기대기는 어려웠어요. 집값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집을 구하는 비용을 전부 해주시지 못하는 시댁에서 저에게 미안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서울에서 5천만 원으로 무슨 집을 구하겠어요? 잠깐 이 돈으로 집 구해라. 시집에서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너 주는 집 흔치 않어.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 5천 또 내놓지 않니? 약간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해 놓은 돈 5천만 원을 혼수 외에도 집값에 보태려고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간 저축한 돈 5천만 원을 집값에 보탰죠. 사실 이런 와중에 시댁에서 5천만 원을 더 도와주었다고 해서 생색낼 일은 아니었어요. 5천씩이나 집값 주기로 했으니 예물도 남보기 부끄럽지 않게 해라. 알다시피 네 시아주번이 될 사람 제치고 먼저 하는 결혼이야.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아버지 형제가 많으셔서 친척이 많다. 그분들한테도 인사치레는 해야 돼. 요즘 세상에야 어디 시집에서 집값에 보태라고. 돈 주니 새아기. 너 그동안 직장 다녔다면서 그 기간이면 1억은 모아서 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튼 시어머니는 5천만 원을 내주시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시더군요. 아무리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태라고는 하지만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아무 말 않고 받아서 결혼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남편 5천 저 5천 시어머니 5천 보태서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라도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죠. 시댁에서 5천만 원을 약속하시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실 때 기분은 안 좋았지만 신혼 살림을 생각하면서 집을 보러 다니는 일은 어쨌든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말이야. 집 1억 4천으로 구하면 안 될까? 아이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겨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억 5천으로도 사실 집 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천만 원을 더 깎으면 어떡해요? 도대체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1천만 원을 더 깎아야 하는 이유를 묻는 저에게 남편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차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그냥 1천 더 깎아서 1억 4천으로 짓고 하자. 아이, 그냥 조금 차이 날 뿐이잖아. 그렇게 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더 큰 집 마련하면 되지 않겠어. 이번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죠.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모습은 뭔가 절실하고도 진실해 보였어요. 남편은 평상시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답니다. 직장에서 아주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한 착실하게 저축을 해온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돈이 적든 많든 저축을 착실하게 해서 집을 구하는 데 보태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5천 내놓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내시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1천만 원 더 깎아 집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미안해했기에 일단 믿고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죠. 채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방이 둘 딸린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나마 싸게 나온 집을 얼른 우리가 계약해서 만들게 된 집이었죠.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혼수를 여기저기 예쁘게 집에 배치해 놓고 최대한 가능한 대로 인테리어라는 것을 해놓고 나니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실감도 났어요. 작지만 이 집에서 시작될 새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착실하게 결혼 준비를 해가는 중에 1,000만 원을 깎아 집을 구하게 된 좀 특별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엄마 나 자취방 이사 가는데 사실 1,000만 원 더 보태주신 거 가지고는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니에요. 간신히 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혼자 지내는 자취방이라고 하지만 너무 작고 초라하단 말이야. 시댁의 예물 문제로 시어머니와 의논을 하러 남편 될 사람도 없이 혼자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깎자고 한 그 1,000만 원의 용도를 제가 알게 된 순간이었죠. 동생도 아니고 형이 동생 결혼하는데 보태주는 것은 고사하고 집을 구하는 데서 1,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데야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왜 그러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할 수야 있나요? 그저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요. 예물 친척들한테 얼굴 들게끔 준비하고 있는 거니 우리 집에서 처음 있는 결혼이야. 집값에도 그만큼 보탰으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 안다. 1,000만 원을 시아주버니에게 쓰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인데도 생색과 예물에 대한 압박은 여전했어요. 남편에게 나중에 사정을 물었죠. 그게 저 형이 부모님한테 지금 있는 자취방이 불편하다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했었나 봐. 달리 구하실 때가 마땅치도 않고 해서 우리 집 마련하는데 주시기로 한 돈 중에서 1,000만 원 보태주기로 하셨던 것 같아.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 엄마가 형이래는 좀 마음이 약하셔. 그다지 설득력 있는 이유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만의 보금자리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알뜰하게 살림해서 최대한 빨리 더 큰 집을 구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얘야,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다는 과일인데 내가 너 먹이려고 없는 돈에 사왔다 뒤돌아 있던 저는 제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 내외가 같이 있었는데도 어머님은 사오신 그 비싼 망고를 시아주버님 입에 넣어 주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아무리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에게는 새 옷 한 벌 사주신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시아주버님이 먼저였어요. 그것을 또 시아주버님 본인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우리 집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야 할 돈 중에서 1,000만 원의 자취방을 구하는 데 썼으면서도 그다지 신경 쓰거나 미안해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받아들이라지만 편애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죠. 오늘 저녁집에서 같이 먹기로 한 거 취소다. 네 시아주버니가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 우리끼리 먹기는 좀 그렇구나. 어느 해는 우리가 시댁에 간다고 미리 말씀드린 날이었어요. 시댁에 가보니 삼계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닭고기 살을 찢어 시아주버님에게 건네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남편 몫은 따로 없었답니다. 우리 내외에게는 그저 집에서 먹던 국과 반찬만을 차린 상을 내주셨어요. 제리 그런 상황을 저 아닌 모든 식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가 본 집안 중에서 이런 집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의 언니가 있는데 언니만 심하게 편애하는 그런 집안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부모님의 긍지가 되고 있었고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해서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무엇이든 좋은 것은 언니에게 먼저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죠. 사실 그런 차별도 그다지 기분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럭저럭 이해가 갈 만한 차별이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아주버님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동생보다 잘나거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장도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또 돌아다니고 저축 한 푼 없이 버는 것은 그때그때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시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이 결혼하신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어렵게 얻은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살 터울로 남편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태어난 후에 어렸을 때 몸이 약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건장한 장정이지만 어릴 때는 코피도 많이 흘리고 허약했다더군요. 이후로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든 시아주버님이 바라시는 것은 해주시려고 하셨고 동생인 남편에게도 그 여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몽, 사실 남편은 저보다는 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낭비벽이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시아주버님의 자취방을 구하고 늘리는데도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손을 벌렸고 남편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또 하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벌써 시아주버님의 직장은 5번째 바뀌고 있었어요. 시집 온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 반응이 더 황당했어요. 그 회사 참 이상한 회사로구나. 너 같은 애를 왜 잘러 뭐라고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그만둬라. 별꼴을 다 보겠구나. 그렇게 시아주버니는 여러 번 직장을 옮겨 다녔어요. 직장 옮겨 다니는 거야. 시아주버니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얄미운 건 아주버님의 태도였습니다. 몇 번을 옮겨 다니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식구들끼리 회식을 하면 시아주버님이 기분 좋게 밥값 내는 일은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내는 것이 기정사실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맏아들인데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내는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보험회사 설계사 시험 떨어졌다고. 그만 나오래. 아니 요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시대인데 겨우 4번 떨어졌는데 그만 나오래 세일즈 하겠다는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쉽다니 볼 것도 없다. 그 회사 당장 그만둬. 보험회사 설계사 시험은 저도 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영업을 하기도 했었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정도 떨어질 수야 있었어도 본인만 성실하다면 4번씩이나 떨어질 일은 아니었죠. 아유, 사실 잘 됐다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하는 영업일을 어려운 일이라고는 조금도 못 참는 시아주버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나 사실 그 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기본급 어느 정도는 준다고 해서 가볼 작정이었는데 이참에 그만두고 말죠. 뭐 그래라. 우리 아들 회사가 뭐 거기밖에 없다니. 직장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회사 따위에 신경도 쓰지 말어. 이쯤 되니 지금의 시아주버님의 인성이 형성되는 데는 시어머니가 큰 몫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째이던가 그 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기온을 매일처럼 갱신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은 두리번이 좀 넉넉할 거 아니니 내가 꼭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200만 원만 좀 마련해라. 200만 원이면 우리 둘 중 한 사람의 월급에 거의 맞먹는 돈이었어요. 봉급 생활하는 사람의 한 달 월급을 몽땅 가져오라고 하시니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금을 붓고 나면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빨리 더 큰 집을 얻어서 이사해야 애들도 편하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돈이면 저희로서는 좀 마련하기가 시어머니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드셨어요. 어렵다고 적금 한 달 안 들어갔다고 큰일 나니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면
꼭 필요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니? 긴 말 말고 200만 원은 마련하려무나 우리 아들도 벌고 있지 않니? 너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 정도도 요구 못할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시어머니는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계셨어요. 이유도 정확히 말씀 안 하시면서 돈을 마련해 내라고 하시는데야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 있어요? 하고 얼른 대놓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의논을 했죠. 사실 어머님이 그간 몇십만 원씩 용돈 정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해드린 적도 꽤 있었잖아요. 점, 그런데 이번엔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내놓으라고 하시니 너무 힘드네요. 나도 전화를 받긴 했는데 말이야. 아주 급한 일이신 것 같았어. 적금 안 부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적금은 붓고 카드로 필요하다는 거 사드리고 다달이 갚으면 안 될까?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게 현금이 아닌 어떤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지 궁금했던 저는 남편을 다그치다시피 해서 그 물건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건 정말 저를 기가 막히게 하는 물건이었답니다. 다름 아닌 시아주버님이 자취하시는 방에 설치할 에어컨이었어요. 에어컨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할 물건이었어요. 최고 35도, 36도를 오르내리는 날,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죠. 우리 둘은 더위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 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어디 우리만 그랬겠어요. 많은 월급쟁이들이 그렇게들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 주버님은 그때 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자취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우리 내외에게 강요하다시피 하시는 것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양가 부모님들도 찬물에 발 담그고 이 더위 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쓰실 거라고 해도 마련해 드리기 어려운 형편의 시아주버님 자취방에 에어컨이란요. 자취방에서 에어컨 달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으로서도 황당했겠죠. 시어머니의 독촉은 추상 같았답니다. 끈질긴 시어머니의 독촉에 저희 부부는 결국 신용카드로 시아주버님에게 에어컨을 사드리고 다달이 그걸 갚아나가기로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몇십만 원씩 저희에게 가져가시는 일도 계속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주버님은 그 에어컨을 거의 하루 종일 틀고 사셨다는 것이었어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고 살면 그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런지는 짐작들이 가시죠. 시아주버님은 그것도 혼자서 충당을 못하고 어머님께 손을 벌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당연하게 그걸 내주시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가뵐 때 많은 경우 시아버님의 직장에 대해서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맞장 붙이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과장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엄마 내가 쓴 보고서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부장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나요? 그래서 고치라고 해서 고쳤는데 조금을 또 수정하라는 거예요. 아, 수정안 내놓으라고 턱 받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오늘 그냥 나와 버렸어요. 아니, 뭐, 마침 퇴근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요. 퇴근 시간이라 저희 회사도 남편의 회사도 출퇴근 시간은 원래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6시까지 일하는 하루에 8시간이 기본이었죠.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 치고 그 시간에 칼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친구의 언니도 6시에 칼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 한 번 올리면 수정 요구 내려오는 일은 몇 번씩 누구나 겪는 일이었죠. 그러면 완성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아놓고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 아닌가요? 그런데 시아주버님은 그 아웃라인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과정보다도 먼저 퇴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잘했다. 아니, 한번 고쳤으면 됐지. 뭘 또 고치래?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다음날 계속하면 될 일이지. 뭘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다니? 잘 퇴근했다. 저녁 자취방에 가면 제대로 못 먹지? 엄마가 얼른 시장 가다가 너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줄 테니까 먹고 가거라. 그리고 웬만하면 그 회사 나가지 말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이없는 사람은 시아주버님의 직장 상사가 된다는 그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님에게는 직장인으로서는 치명적으로 나쁜 버릇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밤 시간에 온갖 게임 등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의 음악 감상에 그 취미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몇십만 원씩 가져가시는 돈이 고스란히 시아주버님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집에 들어오면 씻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조금 보다가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다음 날. 또 그 러시아워를 들고 출근할 수 있는 게 많은 직장인들의 생활 아니겠어요? 아주버님은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것을 어지간히도 힘들어했습니다. 하도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남편이 직장에 같이 다니다가 편의점을 열고 있는 선배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형, 여기는 저녁 7시까지만 출근하면 돼요.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들어오는 물건 정리하면 되는 곳이에요. 야간이라 여직원을 쓰긴 좀 그렇고 해서 남자 직원 구한다고 하기에 형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이력서 가지고 오래요.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 건데 야간 수당 붙어서 임금도 적지 않아요. 한번 해봐요. 형, 나 그 편의점 때려치웠다.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 책상에서 펜대 굴리는 사람이야. 계산대 정도야 할 수 있고 물건 정리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일인 줄 알았지. 그런데 물건이 매일 들어오더라. 그걸 또 장부에 일일이 적어야 하고 말이야. 너 이 일을 이 형한테 하라고 소개한 거냐? 나 기분 별로 안 좋다. 뭐 아무튼 그만뒀으니 그런 줄 알아. 그런 직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형한테 소개를 했어. 둘째, 너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은 거니? 네 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계산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물건 지고 나를 하니. 뭐 그게 말이 되니? 너 형을 우습게 하는 거야. 이 지점에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건강한 장정이 왜 그런 일을 못하나요? 사실 야간 편의점에 가보면 여성들도 많이 있죠.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을 건강한 장정이 못한다니 말이 되나요? 그리고 펜대만 굴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 어차피 밤에 안 주무시는데 그 시간에 일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푹 주무시면 되시는 일이고요. 이 사람 소개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사람 구하는 편의점 많아요. 아주버님 아침에 일어나시는 거 힘드시면 그런 데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일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되실 거고요. 시어머님은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며느라기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가 감히 시아주버니 직장 일에 관여하는 거야? 너더러 누가 네 시아버지 취직하는데 도와달라고 하길 했니? 아니면 네가 시아주버니를 먹여 살리라고 하길 했니? 네가 도대체 시집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소리를 시부모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야? 남편이 옆구리를 꾹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잘못했다는 말로 그날의 사태를 수습하고는 귀가하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서 다니던 직장을 또 그만두었다는 시아주버니의 상황을 알게 된 제가 남편에게 그 사유를 물어보았죠. 형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성격이야. 아마 선임자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걸 좀 지적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형이 멱살을 잡은 모양이야. 이쯤에서 저는 이제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주버님 편에서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주버님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야. 회사 생활이라는 게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말이야. 밤에 일하고, 아니 놀고,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 못하는 시아주버님을 그 회사가 곱게 보았을 리가 없었죠. 취직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아주버님은 회사를 그만두시더라고요. 참노. 하긴 시어머니는 그만두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잘린 게 분명했죠. 이런저런 트러블이 없지 않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저는 어느새 결혼 5년 차 주부이자 맞벌이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아주버님은 한 직장에 석 달 이상 머무르는 일이 없었고 식구들끼리의 식사 모임에서도 계산할 땐 늘 뒤로 빠지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꼭 아주버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물으셨고 주문해 주시곤 하셨어요. 돈은 물론 항상 우리가 냈지요. 남편은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또 다니다, 그만두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리는 없었죠. 자유롭게 살겠다고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형의 생필품까지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이 철철이 또 여행까지 다니는 것이었어요. 우리라고 해서 가고 싶은 곳이 왜 없었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붓하게 어디 공기 좋은 곳에 펜션에 가서 하루 이틀 머물다 오는 것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니는 뚝딱하면 서울 근교의 펜션으로 여행을 갔고 그곳이 마음에 들면 일주일이나 열흘씩 있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 비용까지 시어머니가 모두 부담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돈이 어디서 나셨겠어요? 물론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우리는 이제 시댁에 한 달에 얼마씩 정객을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 돈은 시아주버님에게로 다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드리자 시어머니는 가끔 액수를 문제 삼기는 하셨지만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하긴 시어머니라고 해서 왜 미안한 것과 고마운 것을 모르시겠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그렇지 고마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특히 당신한테는 말이야.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빨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 조금만 더 고생해. 저도 남편과 생각이 같았죠. 남편이 일단 성실하고 다정다감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어머니도 사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결혼 5년 차쯤 되자 이제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가 시댁의 중요한 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주버님에게는 늘 여자가 있었어요. 직장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여자도 자주 바뀌었죠. 그런데 솔직히 시아주버님의 생활상을 보고 제정신 바뀐 여자들이 붙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사귀는 여자라고 해서 시댁에 데리고 온 여자들은 여럿이었지만 그 여자 쪽에서 끝내거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 쪽에서 끝내거나 해서 결혼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하고 헤어졌다 싶으면 바로 며칠 후에 새 여자와 만나고 있곤 하더라고요. 그 성실하지 못한 생활에 더하여 여자가 없으면 또 못 사는 스타일이더군요. 세레움. 그런데 좀 오래 사귄다 싶으면 영락없이 조금은 이상한 여자들이었어요. 야, 나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말이야. 이 여자가 명품 가방을 꼭 갖고 싶어 하더라고. 구찌 제품인데 이 여자가 꽤 미인에다가 품위가 있거든.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말이야. 왜 남자친구들이 그런 명품 가방 하나쯤은 꼭 사주잖아.
나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주라. 남편한테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독촉이 또 거의 사람을 마르게 하는 것이었고, 남편은 또 신용카드로 긁고 가방을 사서 형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값보다 더 비싼 명품 가방을 받은 그 여자는 그 선물을 받은 이유로 이리저리 시아주버님의 연락을 피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시아주버님과 연락을 끊어버리더래요. 썸 월급쟁이로는 생각하기도 힘든 500만 원이 넘는 가방 하나를 뜯어내고는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가게로 돌아왔죠. 저와 남편은 어느새 아주버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는 가정의 시아주버님 문제가 싸움의 주제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사귀는 여자가 자기 집안에 꼭 필요한 돈이라며 시아주버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여자를 사귈 때마다 집으로 데려오기는 하지만 결코 결혼까지 가는 일이 없는 시아주버님. 이 여자도 집으로 데려와서 인사를 시켰고 우리 부부도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었죠. 미인의 꽤 부치가 흐르는 여자더라고요. 저런 정도의 여자가 왜 우리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만날까 하고 속으로 혼자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님은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이 여자에게 건넸대요. 5천만 원이란요. 세상에 그중에는 이자를 꽤 주어야 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도와주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손을 벌리셨어요. 아무튼 시아주버님은 우리 집안의 문제거리였습니다. 아휴, 큰애가 너무 안 됐다. 큰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못 살겠다.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지 말이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집안에 필요한 돈 해결해 주었으니 곧 결혼 얘기가 있을 것 같구나. 아가씨가 우리 아이하고 어울리게 꽤 미인인데다가 부치 나지 않든 마음에 드는 애야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5천을 해주긴 했지만 집안에 재력도 꽤 있다고 들었다. 그 5천은 그대로 결혼 비용으로 쓰자고 했다더구나. 결혼이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해서 안쓰러웠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곧이어 날아온 것은 시아주버님의 결혼 소식 대신에 어느 날부터 그 여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돈을 5천만 원씩이나 빌려주었는데 말이에요. 즉 5천만 원을 꿀꺽하고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러면 그렇지 제대로 된 여자가 시아주버니 같은 사람에게 붙어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아주버님은 직장도 여자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서 살고 있었죠.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후 정확히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시아주버님이 또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집으로 데리고 왔죠.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 여자에 대해 시아주버님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나 세상에 태어나서 이 여자만큼 결혼하고 싶은 여자 없어요. 이제야 사람을 제대로 만났나 봐요. 팬데용, 아이 곧 인사시킬게요. 어이구, 정말 잘 됐구나. 얼른 데리고 오렴. 이번에다말로 급히 상견례하고 날짜 잡아서 빨리 일을 진행하자꾸나. 그 여자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오기로 한 날, 우리도 인사를 위해 시댁을 찾았죠. 시아주버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채은미라고 합니다. 처음 찾아봬요. 절 받으세요. 결혼할 사람, 집에 처음 온 여자답게 조신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상을 보니 또 결코 범상치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제 느낌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는 또 잘못 만났나 싶은 생각이 왠지 모르게 들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반백수 상태에서 무슨 능력인지
데리고 다니는 여자들마다 꽤 미인들이었어요. 미인들이지만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만 말이죠. 이 여자도 인물이 괜찮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화장 두께가 거의 1차미매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흔히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여자가 아니었어요. 조신하게 행동은 하고 있었지만 겉모습과 그 행동이 결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또 슬슬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이번에 아주버님이 데려온 여자 말이에요. 나는 또 걱정돼요. 인상도 범상치 않고 그 화장이나 옷차림 같은 게 왠지 평범한 여자 같지가 않아 당신 보기엔 어땠어요? 글쎄 뭐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니까 그런 거치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마음에 들어 하는 우리 형 같은 사람도 있는 거겠지. 아주버님은 제일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셨지만 내 눈엔 제일 이상한 여자로 보여요. 어떤 집안인지 어떤 여잔지 좀 알아볼 방법이 없는지 몰라 형을 믿어보자고 형이 이렇게 절실하게 결혼하고 싶다고 한 여자도 없었잖아. 아무리 형이 지금까지 못 믿게 행동했다곤 하지만 당신 시아주버님이야. 우리 또 이런 일로 다투지 말자고 우리 부부 싸움의 단골 주제인 시아주버님 문제 남편 말 맞다나 이런 일로 다투는 게 결코 생산적인 일은 아니었죠. 그날은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어머니 앞에서 울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사기라도 당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내용은 대략 이랬어요. 엄마, 나 은미가 너무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여자더라고요. 너무 애처로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애처롭기까지 해 부모한테서 학대를 받고 자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 여기저기 떠돌다가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술집 일이 끔찍하게 싫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나서 혼났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결혼해서 술집 일 정리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고, 아주버님 일이 그러면 그렇죠. 평범하게 흘러갈 리가 있나요? 그래도 어쨌든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천머, 집을 나올 정도였다니 학대가 심했나 보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이죠. 일자리가 꼭 술집밖에 없었을까요? 옛날처럼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일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이 일, 저 일, 어쨌든 할 일은 많은 그런 시대잖아요. 단순하게 식당에서 서빙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자격이 된다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몸만 건강하다면 편의점 같은 곳에서 건전하게 일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꼭 술집이어야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술집에 나가는 게 끔찍히도 싫은데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애처롭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결코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과연 싫다는 사람이 이런 시대에 계속 술집에서 일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런 시아주버님의 호소에 대한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라고 그건 안 된다. 그건 큰애 너하고 절대로 안 어울려. 우리 집안에 웃음 팔고 몸 파는 여자를 들일 수는 없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시아주버님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신다는 점에서 저는 그만 놀라고 말았던 거죠. 더구나 집안일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맡겨두고 그저 과묵하시기만 하셨던 시아버지도 이 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분명히 하셨어요. 두 말할 거 없다. 그 여자 빨리 정리해라. 아이, 그런 여자는 안 돼. 절대로 허락할 수 없으니 큰애니가 단념해라. 저 절대로 이 여자 정리 못해요. 이 여자하고 살 테니 둘째, 결혼할 때처럼 집 보증금이나 좀 마련해 주세요. 둘째는 4천이나 주셨으니 저는 8천이나 1억쯤 해주세요.
시아버지가 전에 없이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계셨죠. 네 엄마 믿고 네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했다만 이번 일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보증금 단 한 푼도 마련해 줄 수 없다. 아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나 그 아가씨 첫인상도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이 자취방이 죽치고 있든 그 돈을 빼서 결혼을 안 했으든 참견 안 하겠다만 이 집에 발길 끊어라. 시부모님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커지셨죠. 하지만 그 반대를 결코 거둬들이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생전 처음으로 시아주버님은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집안의 반대를 겪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아주버님은 그 후로도 여러 번 부모님을 졸랐어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부모님은 꿈쩍도 않으셨답니다. 일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지 아주버님도 더 이상 조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버님이 연락 두절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찾아가 보니 자취방도 빼버렸더군요. 보증금이라도 얻어댈 생각을 하다가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나다시피 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걱정은 끝이 없으셨죠.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아주버님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름에 겨운 부모님 대신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면서 아주버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전혀 엉뚱한 일로 시아주버님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으로부터 연락이 끊기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운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뭔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듯 얼굴이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쭈면서도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이다. 뭐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님께 너무 무심했구나 싶어서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다만, 그리고 네 아버지하고 니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만 그만둬. 애들이 알아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얘기를 해. 애들까지 속 시끄럽게 저는 시어머니를 다그치다시피 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얘야, 내 시아주버니가 말이다. 네, 이 사람이 아주버니 계시는 곳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연락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데요? 왜 우세요? 어머님은 웬 서류 한 통을 우리 앞에 내미시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열흘쯤 전에 이런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다. 큰애가 결국은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었나 보더라.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집 주소는 시댁으로 되어 있었던 아주버님에게 가정법원에서 보낸 서류더군요. 서류를 펼쳐보니 아주버님을 피고로 하고 채은미라는 사람이 원고로 되어 있는 이혼소송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날아온 서류 한 장 때문에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되어 있는 위자료도 적은 액수는 아니더군요. 명절을 보내는 많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저녁 때 남편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결혼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던 분이 이혼은 뭐고 위자료는 또 뭐예요? 형 꼼짝없이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어주게 생겼어. 집에서 계속 반대하니까 결국 그 여자하고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하고 살았던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형이 결혼 생활 중에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났었나 봐. 당신한테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네, 바람이 났다고요. 그렇게 죽자사자해서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하고는 바람이 났다고요. 도대체 난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끊임없이 직장을 여기저기 전전했고
또 끊임없이 여자가 있었던 시아주버님. 결국은 결혼을 해서도 그 여자를 찾아 헤매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이혼 소송 소장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올 것을 짐작한 시아주버님이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소송까지 당해서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입장에선 시아주버님이 또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당신 내가 분명히 말해. 두는데 절대 돈 내주지 마. 아, 이번에도 그 녀석 보내주었다가는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지도 몰라. 당신이 바로 그 녀석을 그렇게 키워놨다고. 아, 그걸 알아야 돼. 시아버지의 이런 협박조의 말씀도 결국 시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했던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쌈짓돈 모아두신 돈과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리셔서 3천만 원가량을 소송 비용을 내고 위자료를 주는 일에 충당해 주시고 말았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셨어요. 너희들 결혼할 때 해준 4천만 원, 그거 갚아라. 너희도 그동안 저축하고 적금 붓고 했으니 그 정도 돈이야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머니, 세상에 결혼할 때 집값으로 해주신 돈을 갚으란요. 그건 당연히 그냥 해주신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러려고 했다만 내가 내 시아주버니 문제로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그 중에서는 이잣돈 나가는 것도 적지 않아 그 돈 돌려줘야겠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차또 아주버님한테는 그렇게 아깝지 않게 쓰시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주워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저축을 해왔다곤 하지만 4천만 원이 옆집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저는 하도 서러워서 눈물까지 맺히더군요. 그동안 시집에서 남편이 받는 대접을 보고 서러웠던 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대들었어요. 그렇게 쪼들리신다면 훨씬 더 돈 많이 쓰신 아주버님께도 돈 받으세요. 저희한테만 돈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못한다. 걔는 원래 몸도 약하고 일도 험한 일은 못하는 애야. 그런 애가 소송에 휘말리고 이혼당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겠니. 네가 지금 네 시아주버니에게 가서 돈 받아오라고 이 시어미한테 따지는 거냐. 키워놨으면 그만큼 효도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키워놓은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니 너한테도 의무가 있다. 긴 말 말고 그 돈 갚아라. 어머님 뒷바라지하고 도와주시는 아들 따로 있고 효도하는 아들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언쟁이 오갔지만 저는 이번엔 끝까지 버티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도 의사를 분명히 했죠. 만일 남편이 이 돈을 또 어머니에게 해드린다면 제가 남편과 계속 살 것인지를 고민해 보겠노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서러운 것은 마찬가지였고 그동안의 일 때문에 많이 지쳐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괜찮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방 2칸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계속 사는 것은 어려웠죠. 남편은 이번엔 제 말대로 해주었어요. 그렇게 잘 유지해왔던 시댁과의 사이가 소원해져 버렸답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가서 저라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하는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간 우리 내외에게 연락도 잘 안 하고 사시던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들은 저는 기가 막혀서 그냥 실실 웃었어요. 시아주버님에게 또 새 여자가 생겼으니 결혼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죠. 너희 이사 가려고 돈 모아둔 거 있지. 그거 우선 네 시아주버니 결혼시키는데 써야겠다. 이사 뒤로 미루고 그 돈 가져오너라. 맞벌이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오직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아이들 키울 생각으로 1억을 모아 두었었어요. 지금 있는 돈 1억 4천과 1억을 합쳐서 방 3칸짜리로 곧 이사를 하려는 참이었거든요. 전세로 조금 더 큰 집을 얻거나 아니면 변두리로 나가
집을 살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시아주버님 집 구하는데 보증금을 내란요. 보증금이니 어차피 사라지는 돈은 아니지 않니? 네 시아주버니가 돈 벌어서 1억 모으면 그때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 우리를 집으로 부르신 시어머니가 아주 애절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챔보,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난번 4천만 원권을 제 의견과 똑같이 처리해 주었기에 이번에도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회사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시기도 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아예 놀러 앉기도 하시는 등 그야말로 떼를 쓰고 계셨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질리기도 했고 또 어머니의 계속되는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이사하는 것 좀 미루고 형 집 보증금 해주는 거 어떨까? 아, 이제 형도 나이가 있어서 이번에 결혼 못하면 또 결혼 얘기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일 계속 그러면 그 뒷바라지 결국 누가 하겠어?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보증금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잖아. 저는 저대로 그간 시어머니에게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남편까지. 이렇게 말하자 저는 정말 원자폭탄처럼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 그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그 돈을 밑 빠진 독 같은 아주버님에게 주자고 한다면 정말로 남편과의 관계도 달리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마침 아주버님이 결혼할 새 여자와 함께 집으로 올 예정이니 와서 저녁을 준비하라고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형님이 될 분께 조근조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아주버님 상사가 잔소리 한마디 한다고 선임이 뭐라고 한다고 직장 바로 뛰쳐나오시는 분인 건 아시죠? 네, 모르셨어요? 한 직장에 길어도 3개월 이상 다녀본 일 없으세요. 저번엔 이혼 소송까지 당했는데 그건 알고 결혼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위자료랑 소송 비용 다 물어주느라 3천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돈 없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뭐 시어머니가 부자라서 해주신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려가지고 처리해 주셨고요. 저희 아주버님 편의점 알바도 힘든 일이라고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아이들이 눈앞에서 굶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실걸요. 그건 다 알고 결혼하시는 거 맞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해간 내용들을 더듬거리는 일 하나 없이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제 속에 다른 내가 들어있나 보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나중일이야 어떻게 됐건 속이 후련했어요. 시집이 발칵 뒤집혔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당황해서 몸둘 데를 찾지 못했고 남편조차도 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정말이에요. 당신 결혼했었다는 얘기 없었잖아. 당신 이혼남이었어. 나 이 결혼 못해 새 여자는 그 길로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그 여자가 뛰쳐나가자 시집 식구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고 노발대발했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탈출하다시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조금 있으니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때는 정말 남편까지도 보기 싫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각각 다른 방에서 그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당신한테는 2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 지금처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면서 나와 아이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버는 것, 아주버님을 위해 다 뜯기고 어머님 말씀에 휘둘리면서 살든지 분명히 해요. 나는 당신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내 선택도 할 거야. 사실 남편이 시댁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미안한 일밖에 없었겠죠. 그걸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로 남편의 결정에 따라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결심까지 하면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얘기했답니다. 남편이 한참을 아래쪽만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우리 집 일에 대해서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 일에 관해서라면 평생을 당신한테 사과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이 우리 집 식구들에게 질린 거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까지 버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남편은 결국 저와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솟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허공을 바라보았지만 주책 없는 눈물이 결국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남편이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말하더군요. 우리 집 일로 마음고생, 몸고생 심했던 거. 나 다 알아. 그걸 모른다면 정말 내가 사람이 아니지. 나도 더 이상 우리 집 일로 휘둘리기도 싫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형을 더욱더 타락의 길로 몰아가는 길이 될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셔야겠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택할 거야.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답니다. 그간 서러웠던 일이 우리 둘에게 참 많았죠. 그 서러움을 다 털어내듯 울어버리고 우리는 다짐했어요.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자고요. 남의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일확천금을 노리지도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애들 훌륭하게 키우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아이들이 배우도록 가르치자고요. 시집과 연을 유지하면서는 이런 셈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남편과 저 둘 다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는 마음을 다져먹고 시집과 손절해 버렸답니다.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이후 친가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자라면 다 이야기해 줄 날이 오겠죠.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선택한 남편 마음이 아프겠죠.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한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식구와 시댁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